네, 첫 소식입니다. 이태원 참사 전후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1차 피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범위를 더 윗선으로 넓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에 인파가 몰릴 게 예상됐지만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참사 직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귀가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이태원 참사의 1차 책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박 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박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진행합니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0일 박 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핵심 피의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지난 23일 두 번째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구속됐지만 박 구청장은 코로나19에 확진돼 심사 일정이 오늘로 연기됐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의 구속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과 구청 간부들이 참사 일주일 후 자신이 쓰던 휴대전화를 갑자기 바꾸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하나 전에 단톡방에 공유만 하신 이유는 뭔가요? 박 구청장의 신병 확보까지 성공하면 특수본의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 떨쳐낼 걸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이미 구속된 피의자들의 추가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참사 발생 2분 뒤 현장에 도착했다는 엉터리 상황 보고서가 작성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CCTV를 추가로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렇게 1차 피의자 수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특수본은 이번 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까지 시도한 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후 수사 방향을 더 윗선으로 확대해 경찰 지휘부와 서울시, 행정안전부 등의 책임 소재를 가리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해밀턴 호텔 대표의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일가의 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특수본은 최근 해밀턴 호텔 대표인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입건했습니다. 특수본은 각각 사내이사와 감사로 등재된 이 씨의 모친과 아내가 실제로는 일하지 않고도 급여 명목으로 최소 수년간 수억 원이 지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척 비자금을 만들어 용산구청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자금으로 건넸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 속에 어렵게 예산안을 처리한 여야는 이제 오는 28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일몰 법안 논의를 이어갑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 연장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산안을 통과시킨 여야는 오늘부터 올해 효력이 상실되는 주요 일몰 법안에 대한 협상에 나섭니다. 먼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반드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조금 더 따져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권, 인격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조화 있게 해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민주당이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법안을 두고도 입장차가 팽팽합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당초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만큼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고 민주당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각오입니다. 그 어떤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말로만 안전인 제도는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당초 안전운임제를 연장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은 그저 협상용이었습니까? 다만 여야가 각각 강조해온 8시간 추가 근무와 안전운임제를 한 발씩 양보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이번 주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여야의 뜨거운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는 27일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경찰서, 오는 29일에는 대검찰청과 용산구청 등의 기관 보고가 예정돼 있어 여야 격돌이 불가피합니다. 또 오는 28일 계획대로 본회의가 열릴 경우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도 이뤄지는데 결과에 따라 여야 대치는 더 가팔라질 수 있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검찰의 소환장을 받아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어떤 어려움에도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며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당장 소환에 응하라고 비판했는데 민주당이 이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것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 소환 통보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탄절 미사와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이웃 가족들과 함께 따스한 연말 그리고 희망 있는 새해 맞이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SNS 성탄 축하 메시지에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검찰 수사에 정면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오는 28일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다만 당내 이견이 있는 만큼 월요일 당 최고위를 통해 최종 입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초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는 등 친문 끌어안기에 나서며 당내 결집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금은 문심이 아닌 양심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시장에 가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 한들 의혹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도피 투어 중단하고 검찰 소환에 응하십시오. 민주당은 무능한 정부 여당이 오로지 야당 죽이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맞받아쳤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재명 죽이기가 권력의 무능과 유선을 가리기 위한 얕은 수임을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웹 자보를 공개했는데 국민의힘은 공격용 좌표 찍기라고 비판하는 등 여야 공방이 갈수록 격화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100% 당원 투표로 차기 당대표를 뽑기로 확정한 국민의힘이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주 선관위 구성을 모두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인데 다음 주인 새해 초부터 당권 레이스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관장할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사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내정했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충남도지사, 주일대사 등을 거쳤습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행정과 입법, 외교 분야를 통섭한 원로라고 추천 이유를 밝혔습니다. 유 상임고문은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은 당권 주자들과 특별한 친분이었고 친윤도 반윤도 아닌 중윤이라며 공정한 전당대회를 강조했습니다. 아주 공정하게 정말 당에 도움이 되고 나라에 도움이 되고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뒷받침이 될 수 있는 좋은 후보가 되도록. 국민의힘은 법률 전문가를 포함해 10명 안팎으로 이번 주 안에 선관위 구성을 마무리 짓겠다는 방침입니다. 선관위가 구성되면 3월 초순쯤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 날짜도 곧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내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비대위에서 생각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 이어 후보 등록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에 막이 오르게 됩니다. 당권 주자가 난립한 상황에서 컷오프를 위한 예비 경선을 실시할지 또 주자들 사이 단일화나 합종 연행이 이뤄질지 등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18년 만에 100% 당원 투표로 파격적인 룰 개정을 이룬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통해 지지율 상승은 물론 총선 승리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과 신년사 준비 등 굵직한 일정을 앞두고 취임 첫 해 마지막 주 일정을 시작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수석비서관 회의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 회동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이 대상자로 올라 있는 연말 특별 사면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면권은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 고유의 권한으로 대상자들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해 모레 0시 사면이 유력합니다. 윤 대통령이 집권 2년차 신년 메시지를 어떤 방식으로 낼지도 참모들 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 사전 대응, 사후 대처 모두 부실했다는 의혹으로 서울 용산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용산구 소속 주민센터 직원들이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해 수당을 부정하게 타내고 점심시간에 수시로 낮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구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만 급급한 모습입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재작년 12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식당. 용산구청 산하 주민센터 직원들의 평일 점심 자리로 식탁 위에는 막걸리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당시는 코로나19 3차 재유행으로 공직사회에선 방역 지침을 철저히 지키라는 요구가 이어지던 때, 그래서 미리 잡았던 모임을 취소하는 일도 잇따랐지만 이 직원들은 수시로 점심시간에 술을 마셨다는 목격담이 나옵니다. 보통 막걸리 한 병 가지고서 둘이 먹는 건 반주 형태로 먹고요. 조금 이제 뭐 그날따라 좀 술이 받는다게 되면 2병도 먹는 것도 종종 목격을 했습니다. 안에 앉아서 졸고 있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의자 이제 뒤로 제껴놓고. 같은 주민센터에선 직원 전체가 초과 근무 수당을 무더기로 허위 신청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 중 5명은 반복적으로 출퇴근 시간을 조작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동안 일하지도 않고서 일했다고 써낸 시간이 72시간에 이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서 헬스장을 간다거나 초과 근무 그거 수당 지문 찍으려고 다 이제 사무실로 몰려가서 지문을 찍는 그런 형태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용산구는 지난 8월 관련 제보를 접수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넉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한낮 음주에 대해선 점심시간은 사적 시간으로 봐야 한다며 정식 징계가 아닌 경고 처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징계 제도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점심시간이 사적이다라는 게 사실 품위유지 의무라는 게 딱 근무 시간을 한정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수당 허위 청구가 2년간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신고자 측 주장에도 용산구는 CCTV 기록이 남아있는 40여 일에 대해서만 문제 삼고 이때 부정하게 다간 수당만 환수했습니다. 나머지 기간은 자료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인데 봐주기식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센터 감사와 관련해 입장을 묻자 용산구는 해당 사안을 엄중히 보고 철저히 조사했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결혼식 도중 굉음과 함께 건물 바닥에 균열이 생기면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있었습니다.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호텔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낮 12시 반쯤 전주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진행 중이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듯 하객들이 황급히 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결혼식장 직원도 전화 통화를 하면서 긴박하게 움직입니다. 갑자기 굉음과 함께 건물 바닥 타일에 균열이 생기자 사람들이 대피하는 겁니다. 몇 번 들렸죠. 계속 짜자자작 갈라지는 소리랑 폭발음이 한 번만 들렸으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도망도 안 갈 텐데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나니까 지진이 난 것 아니냐며 하객들은 한꺼번에 계단으로 빠져나갔고 대기 중이던 신랑 신부와 가족들도 건물 밖으로 대피했습니다. 이렇게 한 차례 큰 소동이 지나고 다시 결혼식장으로 돌아와 보니까 바닥 타일을 벗겨낸 뒤에 붉은 카펫으로 덮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호텔 측은 한파 때문에 바닥 타일이 급격히 팽창하면서 균열이 생긴 것이라며 예정된 결혼식을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아니 추웠다가 이렇게 난방을 떼고 이러니까 그 타일이
수축대에서 갑자기 이렇게 팽창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타일이 이렇게 올라오는 현상입니다. 호텔 측은 얼마 전에도 건물 안전진단을 받는 등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안전진단을 진행했다며 건물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신랑 신부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밖으로 대피했다가 뒤늦게 결혼식을 계속했지만 하객들은 대부분 빠져나간 상황. 축복의 결혼식이 악몽이 돼버린 겁니다. 빨리 안내 방송이 안 되면 안내문이라도 붙여라 했는데 그분의 말씀이 그러니까 저희가 약간 유난이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좀 비아냥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엉망이 된 결혼식에 사후 무성의한 호텔 대응에 화가 난 신랑 신부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며 이번 소동을 언론에 알리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신 뒤 면허 없이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시내버스와 부딪혀 한 명이 다쳤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로 10대인 A양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인 A양은 어젯밤 11시쯤 인천시 연수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친구 2명을 채운 채 면허도 없이 전동 킥보드를 몰다가 시내버스와 부딪힌 혐의를 받습니다. 사고 당시 킥보드를 타고 있던 3명은 모두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당시 충격으로 10대인 B양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강원도 강릉시에 있는 주택에서 난 불이 밤 9시쯤 인근 야산으로 번지면서 산불이 났습니다. 소방과 산림청은 밤 9시 40분쯤 산불 진화대원 132명과 진화장비 24대를 동원해 30여 분 만에 산불을 진화했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산림 0.03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바람이 불면서 목조 주택에서 난 불이 산으로 옮겨 붙은 거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의사 공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가 2만 7천 명 넘게 부족할 거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급 부족 의사가 소아청소년과 등 내과계가 10,000여 명,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외과계가 8,800여 명 등으로 예방의학과를 제외한 모든 진료 계열에서 인력 부족이 나타날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의사 1인당 업무량이 약 14.7%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카카오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연일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대출 특판 상품까지 나왔는데요. 목표 달성은 가능해 보이지만 연체율이 높아지는 등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중저신용자를 위해 4%대 대출 특판을 시작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고신용자에 대한 신규 대출은 문을 닫았습니다. 이렇듯 대출에까지 특판을 내건 이유는 중금리 대출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에 따라 그동안 금융권에서 소외됐던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라고 거듭 권고해왔습니다. 정부하고 이제 인터넷은행하고 소통하면서 국가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정부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올해 말까지 25%를, 토스뱅크는 42%를 각각 목표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까지 집계된 자료를 보면 목표치 달성이 임박한 수준으로 3사 모두 연말까지 더 속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중저신용 고객의 이자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올 연말 자금이 필요한 중저신용 고객분들이 금융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이대로라면 목표치 달성은 어렵지 않아 보이지만 문제는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인터넷은행 3사의 3개월 이상 연체 채권인 고정이하 여신 비율은 올해 3분기 말 0.39%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보다 0.13%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시중은행의 고정이하 여신 비율이 0.05%포인트 낮아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인터넷은행이 내년까지 중금리 대출 비중을 계획대로 높이면 2년 전 0.7%였던 연체율이 최대 2.2%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저신용자들이 아무래도 다중채무자일 가능성이 높을 수가 있거든요. 금리가 상승한다거나 하면 잠재적으로 연체가 날 가능성들은 아무래도 있을 것 같아요. 금융당국은 인터넷은행 건전성이 실제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목표치를 달성하는 게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 달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KBS에 출연해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가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을 3주택자 이상으로 완화하고 기본 공제 금액도 높이면서 서울 2주택자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종부세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국회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는 중과세율이 부과되는 다주택자 기준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온 서울 지역 2주택자는 내년부터 일반 세율로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최소 1.2%에서 최대 6.0%까지 부과되던 종부세율이 0.5%에서 2.7%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공제 금액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아집니다. 강남구 은마아파트 84제곱미터와 마포구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 84제곱미터를 한 채씩 소유한 2주택자의 내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절반 넘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과세 표준이 12억 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하지 않고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부 공동명의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도 내년부터 크게 줄어듭니다. 올해는 부부가 각각 6억 원씩 총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액이 각각 9억 원으로 뛰어 총 18억 원을 공제받게 됩니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나 장기 보유 공제 혜택을 받는 것보다 공동 명의를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기본 공제가 올해 11억 원에서 내년부터 12억 원으로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공시가격이 12억 원을 훌쩍 넘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경우 올해 60%가 적용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내년엔 80%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 종부세 부담은 비슷하거나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를 일으킨 빌라왕 김모 씨는 인천과 서울의 특정 지역 빌라와 오피스텔 그리고 나홀로 아파트를 무더기로 사들였습니다. 이 지역은 크고 작은 전세 사기가 끊이질 않는 곳인데요. 왜 그런지 강민경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인천 토박이인 22살 A씨. 발품 팔아 구한 첫 전셋집은 계약한 지 일주일도 안 돼 빌라왕 김모 씨가 세운 법인의 먹잇감이 됐습니다. 현재는 금융거래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법인일 경우에는 더 이상 대출 연장도 불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대출 연체된 상황이고요. 신용카드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이고. 빌라왕 김 씨는 부동산 상승기였던 올해 초까지 수도권 빌라 밀집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곳 인천 미추홀구와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를 주로 노렸습니다. 두 지역은 이전부터 전세 사기 피해가 많았던 곳입니다. 인천 지역에 사기를 당했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오더라고요. 지금 그 사람들만 해도 한 대여섯 명 정도 되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보험에 가입한 사람 가운데 올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는 8월까지만 해도 약 2,500여 건. 이 중 서울 화곡동이 300건을 넘겨 가장 많았고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주안동은 4번째로 많았습니다. 이유가 뭘까? 수도권인 점을 고려하면 입지 조건에 비해 집값이 싸기 때문입니다. 화곡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거주하는 여건에 비해서 그 주택가격이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특히 김포공항 근처인 서울 화곡동은 고도 제한으로 높은 아파트를 짓기 어려워
자연스럽게 빌라 밀집 구역이 됐습니다. 언덕과 구시가지가 많고 산단이 몰린 인천에는 다세대 주택과 나홀로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집값이 치솟으며 입지 좋은 빌라를 찾는 사회 초년생들이 많아졌고 덩달아 갭 투자를 노리는 임대 사업자들도 늘어났습니다. 이들이 주로 인천과 강서구를 노려 피해자들이 속출한 겁니다. 센터 피해 접수 상담한 많은 부분이 청년이나 신혼부부가 많이 확인되고 있고요. 결국 큰 피해를 본 건 해당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성실히 살아보려던 시민들입니다. 인천은 솔직히 저는 좋거든요. 이렇게 집 문제만 터지지 않았었다면. 법망을 피해가며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 전세 사기를 엄벌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39채를 사들여 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숨진 빌라왕 김모 씨가 등록 임대 사업자로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는 올해 11월 말 기준 김 씨가 임대인으로 가입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은 모두 4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허그가 대신 돌려주는 상품으로 지난해 8월부터 임대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됐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등록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세입자들을 안심시키고는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30일부터 전세 사기 전담 대응 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TF에는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사법기관 등에서 인력 보강을 할 계획입니다. TF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일명 빌라왕 김모 씨 사건 피해 임차인 등을 위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추가로 열 계획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식량의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로마와 온 세계라는 제목의 성탄 메시지 강복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크리스마스를 집과 멀리 떨어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자고 말한 뒤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힘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성탄절에 또다시 평화 협상론을 꺼냈습니다. 그래놓고는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성탄절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스카우트들이 베들레헴 평화의 촛불을 전달합니다. Я думаю, буде все добре. Україна переможе, це 100%. І тоді вже ми відсвяткуємо як треба і з бойовими побратимами, і з рідними. І це буде таке свято, вже яке запам'ятається назавжди.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성탄절에 평화협상론을 다시 제기했습니다. 러시아 국영방송과 인터뷰에서 수용 가능한 해법에 대해 모든 관련자들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1일 협상을 처음 거론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포함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무기 지원을 약속받은 직후입니다. Наша цель не раскручивать этот маховик военного конфликта, а наоборот закончить эту войну. Мы к этому стремимся и будем стремиться. 푸틴 대통령은 하지만 다시 평화협상론을 제기하면서 혈맹 벨라루스 내 공군기지에서 전투기를 출격시키며 우크라이나를 위협했습니다. 진정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실제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에서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러면서 푸틴 대통령이 협상론을 꺼내는 이유가 실제 종전이 아니라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연말연시를 맞았지만 중국에는 공포의 코로나19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방역당국은 1일 감염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로 했고 장례 서비스의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고 화장만 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중국 어디를 가나 요즘 병원마다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응급실과 입원실, 수술실은 물론 안치실도 포화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시신을 집에 안치하기도 합니다. 화장장은 24시간 풀 가동해도 밀려드는 시신을 제때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급기야 장례 등의 서비스에 과부하가 걸리자 이를 중단하는 지방정부도 나타났습니다. 광저우 당국은 내년 1월 10일까지 연결식 등의 의식 없이 화장만 가능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약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중국 제약사들이 공장 가동을 긴급 확대하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产量呢就是原先的50万例，现在连续生产24小时，每天增加到100万例。 의료 대응 미비로 코로나 감염 사망자가 급증하는 상황. 중국은 폐렴과 호흡부전 사망자만 코로나 사망자로 인정하는 등 코로나 사망 인정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특히 1일 신규 사망자가 제로로 발표되는 날이 많아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1일 통계 발표를 아예 중단했습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1일 통계 발표 중단을 선언하면서 앞으로 다른 기관에서 참조형 정보를 공개해 연구 등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방역의 실무 총사령탑의 공식 발표가 중단되면서 각 기관 간의 발표와 대응에 혼선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부연안의 저장성은 하루 신규 감염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하루 감염자가 최고 200만 명에 이르고 이런 상황이 최소 일주일가량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연말연시 저장성뿐 아니라 중국 전역에 공포의 코로나 그림자가 짙게 깔렸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미국을 덮친 혹한과 폭설에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전과 교통 두절 등 곳곳에서 피해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뉴욕주 버팔로. 강력한 눈 폭풍으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듭니다. 영하 13도 한파에 주택과 차량이 눈 속에 파묻히며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강설량이 180cm를 기록하는 등 역대급 눈보라에 구조대 활동이 막히며 2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중서부에 형성된 폭탄 사이클론이 강력한 한파와 눈을 뿌려 지난 21일 이후 현재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And also the roads are not safe. So I would just say as hard as it is, be sure to make your holiday plans for another time if you're not already united with your family.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인구의 약 60%가량이 각종 기상 경보에 직면해 있습니다. 애틀란타와 플로리다는 크리스마스 이브 기준으로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워싱턴 DC와 뉴욕도 기상 관측 기록에 남을 만큼 역대급 강추위의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았습니다. 악천후가 계속되며 노스캐롤라이나와 켄터키, 펜실베이니아, 테네시 등 미 전역에서 70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복구가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100만이 넘는 가구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I'm concerned more for those people who have jobs who are going to go without a day of pay just because of inclement weather. 폭설과 강풍, 결빙 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며 항공기 결항 사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4일 하루에만 미국의 국내외 항공 2,360편 이상이 결항했습니다. 5,700여 편은 연기됐습니다. 뉴욕주는 폭설 피해를 입은 버팔로 나이아가라 공항을 26일까지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일본 각지에서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홋카이도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홋카이도 전력은 어제 오전 9시 홋카이도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약 19,000여 가구에 정전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홋카이도 몬베스시에서는 23일 송전선 철탑이 무너져 26,000 가구가 정전됐다가 일부 전력 공급이 재개됐지만 다시 13,000 가구에서 전기가 끊겼습니다. 일본에서는 야마가타현에 하루 1m에 가까운 눈이 내리는 등
동해에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설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계속된 북극 한파에 성탄절인 어제 아침이었죠. 한강이 2년 만에 공식 결빙됐습니다.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르고 2000년 이후로는 4번째로 빠른 기록입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일주일 넘게 이어진 북극 한파에 유유히 흐르던 한강도 흐름을 멈췄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강력 한파를 이기지 못한 겁니다. 가장자리부터 한강 한가운데까지 두꺼운 얼음층이 넓게 형성됐습니다. 특히 공식 결빙이 없었던 지난 겨울과 달리 이번 겨울에는 한강 공식 결빙 관측 장소인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2번째에서 4번째 교각 사이 상류 100m 지점에서도 얼음이 관측됐습니다. 예년보다 16일이나 빠른 것으로 2020년 겨울 이후 2년 만에 공식 결빙입니다. 특히 이번 한강 결빙은 2000년 이후 2017년 겨울과 2005년 겨울, 2012년 겨울에 이어 4번째로 빠른 결빙으로 기록됐습니다. 최근 일주일 이상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길게 지속되면서 한강이 예년보다 16일가량 일찍 얼어붙었습니다. 이번 한강 결빙은 2000년 이후 4번째로 빠른 결빙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한강을 꽁꽁 얼린 강력 한파는 이번 주에도 쉽게 풀리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기온이 조금은 오르겠지만 연말까지 예년보다 추운 겨울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한파의 최대 고비는 지났지만 이번 주에도 예년 기온을 오르내리는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며 건강관리와 주변 시설물 점검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하루도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고요.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동해안 지역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1도, 청주 영하 8.5도, 광주는 영하 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와 창원은 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목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열립니다. 박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새해 예산안을 늑장 처리한 여야가 오늘부터 연말에 시효가 끝나는 민생입법 등 일몰 법안 논의에 나섭니다.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기업의 주 8시간 특별 연장 근로 허용을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지자체의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원하지 않으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식량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또다시 평화협상론을 꺼냈지만 전투기를 출격시켜 진정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으로 휴식기에 들어갔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리그 후반기에 돌입합니다. 월드컵 16강을 이끌며 자신감을 회복한 토트넘의 손흥민과 울버햄턴의 황희찬이 오늘 밤 출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륙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등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낮에도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에 결정됩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참사 이후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특히 박 구청장을 비롯한 용산구청 간부들이 본격적인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분실한 것이 증거를 인멸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각을 엉터리로 적은 보고서를 쓰는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영상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이태원 참사 당일 이태원 파출소 안에서 상황 보고서 작성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내부 영상을 확보했는데요. 또 이 전 서장이 허위 기재된 보고서를 불빛을 비춰가며 검토했다는 관련자 진술도 함께 확보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CCTV에는 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이 밤 10시 반쯤 이 전 서장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거는 모습도 담겼는데 밤 11시 전에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 전 서장의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불법 건축물로 이태원 참사 피해를 키운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해밀턴 호텔의 일가 비리 의혹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가족을 임원으로 등재한 뒤 일하지도 않고 급여로 거액을 챙기거나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데 로비 자금으로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지난달 9일 해밀턴 호텔과 대표 이모 씨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도로 폭을 좁혀 이태원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불법 건축물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자료 혹시 확보하셨나요? 불법 건축물 관련해서 자료를 확보하셨나요? 압수수색에선 대표 일가의 비리 의혹에 대한 단서도 포착됐습니다. 임원으로 등재된 이 씨의 모친과 아내가 일하지도 않고 꼬박꼬박 급여를 타간 겁니다.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이 씨와 아들이 공동대표, 90이 넘은 모친이 사내이사, 아내가 감사로 명시됐습니다. 그럼 회장님 사모님이나 회장님 어머님이 출근하시는 걸 본 적은 있어요? 특수본은 현재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봤을 때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챙긴 돈이 최소 수년간 수억 원은 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법인카드 여러 장을 만들어 개인적인 용도로 쓴 내용도 파악했습니다. 특수본이 일가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이유는 앞서 제기된 용산구청 등 로비 의혹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주는 척 비자금을 만들어 정관계 인사들에게 건넸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앞서 해밀턴 호텔은 참사 현장 주변 무단 증축으로 지난 2013년부터 적발됐지만 4억 5천여만 원의 이행 강제금만 내곤 배짱 영업을 이어왔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용산구청은 이행 강제금 부과 말고는 강제 철거 등의 조치를 하지 않다가 참사 이후에야 경찰에 고발했고 호텔도 일부만 자진 철거했습니다. 특수본은 지난 2일 이 씨 소환 조사 때 해당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이 씨는 급여와 법인카드 관련 혐의는 시인했지만 로비 의혹은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청과 유착관계다 이런 의혹이 있는데 전혀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이 씨는 YTN 취재진에게도 지금 경찰 조사 중이라 말씀드릴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앞서 건축법과 도로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 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또 계좌 내역을 추적해 빼돌린 돈의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고 추가 입건이나 강제 수사 여부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올해로 일몰되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 근로시간 허용 등 법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고용노동 법안 소위를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최대 60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한 법안에 대한 연장 여부를 심사합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강보험법 등 올해로 일몰을 맞는 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어제 국회 브리핑에서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우리 국민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가 화물운송 안전을 내팽개치고 장시간 노동으로 되돌아가려 한다며 비판하는 등 여야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탄절을 맞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힘들어하는 이웃을 보듬고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할 책임을 포기하지 않겠다 다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자신의 SNS에 기대와 설렘이 가득해야 할 연말 연시지만 많은 국민께서 민생경제 한파로 다가올 내년을 걱정하고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전하기도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어 산이 클수록 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기 마련이라며 우리 사회가 많은 위기에 직면했지만 함께 손 맞잡으면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거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일인 오는 28일에도 지역 현장 방문 계획을 밝히는 등 불응 가능성을 내비친 것으로 두고 도피 투어를 하고 있다며 당당하게 임하라고 비판했습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표의 지방 일정을 두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홍길동도 울고 갈 범죄 피의자의 대선 후보급 일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만날 거라는 보도도 있었다며 조여오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를 문심에 기대고 싶은 심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수명이 다한 해진 줄이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고위 간부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웹자보를 공개하자 국민의힘이 공격용 좌표 찍기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3일 박찬대 최고위원이 강원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한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검사 명단을 토대로 웹자보를 만들어 배포했습니다. 웹자보에는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과 홍승욱 수원지검 검사장을 포함해 모두 16명의 이름이 나열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검사들에 대한 공격용 좌표 찍기를 지시한 거라며 민주당이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해서 개인 법률사무소로 전락하겠다는 것인지 국민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운영 규칙을 관장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막바지 준비에 착수합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비상대책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유흥수 당 상임고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임명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이후 법률 전문가 등 10명 안팎의 당 내외 인사들로 이번 주 안에 전당대회 선관위 구성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당대회 개최일 등 경선 일정이 조만간 확정되고 후보 등록 이후에는 컷오프를 위한 예비 경선 여부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성탄절을 맞아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서 예배를 보며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대통령으로서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권 2년차를 앞두고 신년 메시지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맞는 첫 번째 성탄절, 윤석열 대통령은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던 성북구의 작은 교회를 김건희 여사와 찾았습니다. 1973년 윤 대통령의 교회 유년부 수료증서와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띄우면서 교회는 반세기 만에 돌아온 윤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법체계나 모든 질서, 제도가 다 성경 말씀에서 나왔다면서 예수님 뜻이 이웃사랑 실천인 만큼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성탄절 이브에도 윤 대통령 부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성당, 약현성당에서 우리 사회가 자유와 번영, 평화를 이루도록 대통령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은퇴한 시각장애인 안내견 세로미를 한남동 관저의 11번째 식구로 분양받은 것도 이번 주말입니다. 아이 귀여워. 아유 너무 귀엽지? 은절미들아. 가장 저한테 기쁨과 행복을 주는 선물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세로미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겠습니다. 충만했던 성탄절 주말은 끝나고 어느덧 취임 첫 해 마지막 주입니다.
당장 화요일 윤 대통령은 갈라진 민심 속에 정치인의 방점을 찍은 취임 후 두 번째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새해 업무 보고도 이어지고 국회에선 각종 일몰 법안과 이태원 국정조사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신년사도 관심인데 새해 첫날 대국민 담화를 생중계로 직접 발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집권 2년 차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 의지와 경제활성화 방안 등 국정운영 청사진을 밝힐 걸로 보입니다. 신년 기자회견은 현재로선 가능성이 작아 보이는데 용산시대의 상징 출근길 약식회견이 중단된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새로운 언론소통 방안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최근 계속된 북극 한파에 어제 아침 한강이 공식 결빙됐습니다. 기상청은 어제 아침 한강 결빙의 기준이 되는 한강대교 노량진 방향 두 번째에서 네 번째 교각 상류 100m 지점에 얼음층이 형성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겨울 한강 결빙은 예년보다는 16일, 가장 최근 결빙이 기록된 2020년보다는 15일이 빨랐습니다. 기상청은 최근 영하 45도 이하의 북극 한기가 남하한 데다 일주일 이상 영하 10도 이하의 한파가 길게 지속하면서 한강이 예년보다 일찍 얼어붙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부 예산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앞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 협의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운임 1,250원. 지난 2015년 1,050원에서 200원 오른 뒤 8년째 오르지 않았습니다. 반면 무임수송 대상인 65살 이상 인구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임수송으로 인한 손실액 역시 해마다 3천억 원 가까이 됩니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순손실은 2020년과 지난해 1조 원 안팎으로 2019년 5천억여 원에서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서울시는 적자가 쌓인 데다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까지 줄 예정이라며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적어도 대중교통 요금만큼은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지하철 무임수송과 같은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의 재정 분담을 절실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하지만 24일 의결한 내년 정부 예산에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원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서울 지하철 요금은 물론 여기에 연동되는 시내버스 요금도 오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지난 2007년 100원씩, 2012년 150원씩 함께 올랐고 마지막으로 인상됐던 2015년에는 지하철은 200원, 버스는 150원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앙정부나 경기도 등 관계기관 협의도 거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요금 인상 계획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최종 결정까지 6개월 이상 소요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가 내년도 정부 예산 최종안에 반영된 장애인 권리 예산이 애초 요구한 금액의 0.8%에 불과하다며 지하철 시위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전장현은 어제 공식 SNS를 통해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예산안 처리 결과를 보고 지하철 시위 재개 여부를 검토해도 늦지 않을 거라며 휴전을 제안했지만 결국 장애인 권리 예산 반영에 대한 믿음이 좌절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휴전을 끝낼 수밖에 없고 장애인 권리 예산 쟁취를 위한 지하철 시위를 다음 달 2일부터 다시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대학 입시에서 이과생들의 문과 교차 지원에 대한 관심이 지난해보다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로학원은 이과생 9,800여 명을 상대로 교차 지원 의향을 표본 조사했더니 53.8%가 문과 교차 지원에 관심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44.8%보다 늘어난 것입니다.
종로학원은 수학 변별력이 매우 커진 상태에서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의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의 적용 방식이 문과 교차 지원을 하는 이과생에 불리하지 않게 발표된 점이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만 8천여 명 발생한 가운데 위중증 환자가 118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겨울철 개량 백신 접종률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기에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8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과 비슷하고 2주 전보다는 4천 명 정도 많습니다. 겨울철 재유행이 본격화한 뒤 확진자 규모는 지난 21일 8만 8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전반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는 592명으로 118일 만에 가장 많았고 사망자도 46명 나왔습니다. 위중증 환자의 89%와 사망자의 96%는 60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감염 취약시설과 고령층에 대한 겨울철 개량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있지만 접종률이 오르지 않아 고민입니다. 정부는 접종률 제고를 위해 당초 지난 18일까지였던 겨울철 집중 접종 기간을 이달 말까지로 2주 더 연장했습니다.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 목표율 60% 대비 49%로 목표 달성이 가시권에 들어왔지만 고령층이 문제입니다. 목표율 50% 대비 29%에 불과해 이달 말까지 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특히 예방접종률이 매우 낮은 부분들이 어떻든 마스크를 법적 의무를 해제하는 부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예방접종을 올리는 부분이 사실 지금 매우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령층 접종률이 저조한 데는 반복 접종에 대한 피로감과 백신 부작용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부의 백신 홍보 부족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런 만큼 방역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처럼 코로나 백신의 정기적인 예방접종 홍보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그전에 맞아서 별일 없었던 사람들은 계속 별일 없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별일이 있을 확률이 10분의 1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서는 한 2번 이상 맞았던 분들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고령층 접종률이 50%에 도달하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시점이 당초 예상인 1월 말보다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급감했던 해외여행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지난달 국제선 여객이 국내선 여객을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포털 통계를 보면 지난달 국제선 여객은 308만 명으로 국내선 여객보다 20만 명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됐던 재작년 3월 이후 국제선 여객이 국내선을 제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만 지난 2019년 11월 국제선 여객이 696만 명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직 절반 수준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이 2년 연속 제1노총 자리를 유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 현황을 보면 노조조합원 293만 3천 명 가운데 한국노총이 123만 8천 명으로 42.2%, 민주노총이 121만 3천 명으로 41.3%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노총은 2018년과 2019년 민주노총에 제1노총 지위를 내줬지만 재작년 다시 조합원 수에서 민주노총을 앞질렀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46.3%인 반면 100인에서 299인 사업장이 10.4%,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그쳐 노동시장 양극화를 나타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번 주 마무리될 거로 보입니다.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최종 윗선으로 보고 아직 기소하지 않은 첩보 삭제 혐의와 관련해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기소할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 7월 국정원 고발로 시작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이번 주 안에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수사를 결론짓는 겁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은 서해 피격 사건을 직접 보고받고 승인했다며 본인을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사건 은폐의 최종 윗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관계장관 회의가 열린 새벽, 서 전 실장은 청와대에서 퇴근하고 없었다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진술 등을 바탕으로 문 전 대통령이 고 이대준 씨 피격 사실을 바로 보고받을 수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결국 지난 9일 구속 기소된 서 전 실장을 첩보 삭제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지시를 받고 삭제에 가담한 혐의로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매듭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 전 실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이 각각 국정원과 국방부에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주요 피의자들은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왔습니다. 서 전 실장 측은 잦은 월북 판단은 관련 첩보를 종합해 내린 정책 판단이라며 보석 신청서도 제출했습니다. 박 전 원장은 검찰 조사를 통해 첩보 삭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도 이는 보안 유지로 볼 수 있다며 검찰 주장을 적극 반박했습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삭제 지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삭제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양측이 월북몰이와 정책 판단, 첩보 삭제와 보안 유지를 두고 첨예한 법정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 전 실장의 재판은 내년 1월 시작됩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이 북한 해커 조직이 자신의 의원실을 사칭하는 이른바 피싱 메일을 대량 유포한 것에 대해 김정은 정권의 스토킹이 드러났다며 협잡은 통하지 않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태 의원은 어제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됐다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이 북한 피싱 메일을 보면서 그 정교함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 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게 경고합니다. 이런 식의 협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 주 최상급 의사결정 기구인 노동당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회의에서는 올해 진행된 사업을 평가하고 내년 계획을 세울 예정인데요.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한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 1일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13번째 전원회의를 이번 주에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데 대한 결정서를 전원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노동당의 주요 노선과 정책 방향을 채택하는 최상위급 의사결정 기구인데 지난 2019년과 지난해에도 12월 말에 열린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북한은 4, 5일 동안 회의를 연 뒤 다음 날인 1월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전원회의 발언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대체했는데 올해도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현 시기 중요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힌 만큼 올 한해 집중해온 전략무기와 관련한 과업에 박차를 가할 것을 독려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내년에 인민군 창건 75주년과 정권 수립 75주년, 정전협정 체결 70주년 등 주요 정치 기념일이 있는 만큼 이런 기념일을 계기로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대결 구도를 더욱 부각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평양 근교에서 군병력뿐만 아니고 대규모 이 인원들도 동참하는 그런 현황이 포착되고 있는 걸 볼 때 연말 연초 당 전원회의에서 군사 강국을 선포하고 군중도회를 통해서 국제의 무더, 핵실험의 여운은 계속 남길 것이다.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다만 통상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관계를 다루지 않았던 만큼 대남부문 정책을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은 적다는 평가입니다. YTN 한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탄절을 맞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식량의 무기화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교황은 현지 시각 25일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서 로마와 온 세계라는 제목의 성탄 메시지 강복 연설을 진행했는데요. 연설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크리스마스를 집과 멀리 떨어져 춥고 어두운 곳에서 보내고 있는 우크라이나 형제 자매들을 떠올리자고 말한 뒤 무의미한 전쟁을 즉각 끝낼 힘을 가진 이들의 마음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5일 또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 협상론을 제기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화를 거부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연일 협상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제 협상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모든 점령지를 포기하고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러시아는 합병한 점령지에서 철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푸틴 대통령이 협상론을 꺼내는 이유가 실제 종전이 아니라 재정비를 위한 시간 벌기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집권자민당 핵심 인사가 방위비 증액을 위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총선거로 민의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가 충분한 공감대 없이 증세를 추진하는 것에 여권 안에서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더 주목됩니다. 도쿄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일본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1,105조 원. 11년째 역대 최대 규모인데 방위비 역시 올해보다 26% 늘어난 66조 원으로 가장 많습니다. 일본이 적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공식화하면서 장거리 미사일 등 전략 무기 확보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令和9年度には抜本的に強化された防衛力とそれを補完する取り組みを合わせて GDP の 2% の予算を確保する。 방위비 재원을 위해 정부 지출 중 줄일 것은 줄이고 부족한 부분은 법인세와 담배세 등을 올려 충당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추진하는 것에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국민뿐 아니라 기업들도 부정적입니다. 社会保障と安全保障というのは国を守り生命を守るためのものであります。ですから通常の財源から持ってくるべきであり、なぜ我々企業に法人税をお願いするか、これはちゃんと説明があるべきだなと。 일본 집권자민당과 연립여당 공명당은 내년 중 논의를 거쳐 증세 시기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전국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이 선거에 악재가 될 것이란 불만이 여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뇨들까지 공개적으로 반대를 드러냈습니다. 大胆な投資のスイッチを押そうとしている時でありますので、それを水を差すような、私自身はこのタイミングで増税については慎重になるべきだ。 자민당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 회장은 갑작스런 증세에는 반대한다며 총선거로 국민의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당시 자민당 공약에 방위비 증액은 포함됐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얘기까지는 들어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총선을 치르기 위한 중의원 해산은 총리의 고유 권한입니다. 하지만 출범 후 최저 수준인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한 선거를 치르더라도 결과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내년 1월로 예상되는 개각과 미국 방문 후 여론 동향을 지켜보면서 총리는 증세 논의를 본격화할 시기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이 미국 국방수권 법안 통과에 맞서 성탄절인 25일 타이완 해협에서 실전 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대변인은 중국 내 메신저인 위챗 계정을 통해 동부전구는 타이완 섬 주변 해상과 상공에서 연합작전 순찰과 타격 훈련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이는 미국과 타이완의 결탁과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며 국방수권 법안에 대한 맞대응임을 시사했습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국방수권 법안에는 타이완에 내년부터 5년 동안 약 13조 원을 융자 형식으로 지원해 미국산 무기 구입에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태양광 모듈 시장은 저가의 경우 중국이 장악하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북미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태양광 산업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려면 필수 인프라인 에너지 저장 장치와 지능형 전력망이 하루빨리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이승윤 기자입니다. 미국 동남부 애틀랜타 인근의 소도시 달튼. 이곳엔 우리 기업이 운영하는 북미 최대의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이 있습니다. 현재 생산량이 1.7기가와트인데 내년 7월 이후에는 2배 가까운 3.1기가와트 이상 늘어날 예정입니다. 태양광은 넓은 땅에 설치하는 유틸리티와 산업용, 주택용으로 분류되는데 지난 2분기까지 우리 기업이 미국 주택용 시장에서 16분기 연속, 상업용 시장에선 11분기 연속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The fact that Qcells is the highest output of commercial and residential modules in the United States makes me kind of proud to know that we're building these here, using them in the American market. 장기 수익 전망도 좋습니다. 미국 에너지 정보국은 10년간 태양광 설치량이 연평균 19%씩 성장해 올해 연간 16기가와트에서 2031년 75기가와트까지 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 에너지 비중도 2020년 21%에서 2050년 44%로 확대될 예정이며 이 중 태양광 비중이 절반을 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억제법 IRA는 태양광 패널 설치에 최대 30%의 세액을 공제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은 미국보다 좋지 않습니다. 사계절이 뚜렷해 날씨 상황에 따라 발전량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하는 ESS와 이를 활용하는 지능형 전력망인 스마트 그리드가 뒷받침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곳 미국 조지아주 등을 터전으로 태양전지 생산 강자로 자리매김한 우리나라가 기존 에너지 인프라를 신중하게 관리하면서도 신재생 산업을 균형되면서도 일관되고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성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 옷을 입은 대한항공 선수들이 팬들에게 8연승을 선사했습니다. 여자부 선두 현대건설은 올 시즌 16경기 만에 처음으로 패하면서 연승 행진을 마감했습니다. 프로배구 소식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대한항공 선수들이 빨간 옷에 산타클로스로 변신했습니다. 산타를 마주한 상대팀 선수들은 멋쩍은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유니폼을 입고 대한항공은 압도적인 경기를 이어갔습니다. 몸을 날리는 수비와 정지석의 날카로운 공격을 앞세워 1세트를 가져왔고 외국인 선수 링컨의 후위 공격으로 3대0 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8연승 고공행진을 이어간 대한항공은 2위 현대캐피탈과의 승점차를 9점까지 벌리고 선두 독주를 이어갔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미스를 저희가 원래 하던 대로 좀 많이 잡아온다면은 더 좋은 기회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 시즌 개막 이후 15경기를 내리 이겼던 선두 현대건설은 인삼공사에 일격을 당해 시즌 첫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 마지막 경기부터 이어온 여자부 최다 연승 기록 16연승도 단일 시즌 최다 연승 15연승도 모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주전 블로커 이다영과 외국인 선수 야스민의 부상 공백을 메우지 못하고 303일 만에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유행했던 이른바 Y2K 감성이 가요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26년 전 신드롬을 일으켰던 곡 캔디는 리메이크돼서 다시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기말 감성이 다시 유행하는 이유, 차정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가요계를 뒤흔들었던 H.O.T. 캔디가 NCT 드림의 목소리로 새롭게 부활했습니다. 알록달록 털모자와 털장갑, 콩콩춤까지 그때 그 시절 감성 그대로입니다.
아이돌을 좋아하는 딸도 26년 전 하얀색 풍선을 흔들던 엄마도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MC로 강타 오빠를 다시 만나게 돼서 되게 기분이 좋았고, 또 딸이 좋아하는 NCT 드림도 같이 함께 딸이랑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음원 공개 직후 각종 차트 1위를 휩쓸고 있는 캔디는 음반 판매도 흥행 중입니다. 앨범 선주문 수량만 200만 장을 돌파했습니다. 한 3시간 반 정도 기다렸고 저는 포토북 앨범 샀습니다. H.O.T 캔디도 좋아했었는데 저희 애들이 리메이크 해줘서 너무 좋아요. 너무 귀여워요. 겨울 명곡으로 꼽히는 SS501의 스노우 프린스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지난 2005년 겨울 미니홈피 배경음악을 채웠던 노래가 후배 가수 미래소년의 색깔로 재해석된 겁니다. 통통 튀고 화려한 세기말 패션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Z세대의 감성과 잘 맞아떨어지면서 가요계에도 Y2K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또 친근한 음악으로 밀레니엄과 Z세대의 공감대까지 자극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느낌으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명곡은 10년 뒤에도 명곡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을 듣는 곡들을 저희가 이번에 또 리메이크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 시절의 음악을 기억하는 3040 세대에는 추억과 향수를, 레트로를 하나의 유행으로 받아들이는 Z세대에게는 새로운 즐길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진보 원로 경제학자 변형윤 서울대 명예교수가 향년 95세로 별세했습니다. 1927년 황해도 황주에서 태어난 변 교수는 경성중학과 경성경제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37년 동안 서울대 강단에서 강의를 이어왔습니다. 변 교수가 이끈 학현 학파는 성장 일변도의 한국 경제 구조에 소득 재분배라는 개념을 도입해 진보적 경제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종일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7.1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밑돌고 있고요. 낮 동안에도 1도에 머무는 등 종일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계속되는 강추위에 건강 잃지 않도록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륙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7.1도, 청주 영하 8.5도, 광주는 영하 4.5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2도, 대구와 창원은 5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추운 날씨는 계속되겠고요. 수요일에는 중부와 호남 서해안에, 목요일에는 충남과 호남 지방에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1km 미만의 매우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또 도로가 얼어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출근길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시고 속도를 줄이는 등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